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성웅입니다. 오늘은 다발성경화증의 진단, 관리,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내용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국내 현황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주로 이제 유럽 또는 북미에 백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10만 명당 환자 숫자를 보이는 그림인데 북미와 북유럽 쪽에는 10만 명당 환자가 100명 이상, 즉 1000명당 1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환자 숫자가 적고 일본에서는 10만 명당 약 10명에서 20명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당 5명 이하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는 비교적 다발성경화증 위험도가 낮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다발성경화증은 자가면역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가면역에 취약한 유전인자 그리고 자가면역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들이 모여서 면역 체계의 조절 이상을 유발하고 이것들이 체내의 자가면역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을 잘 유발하는 환경 인자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알려져 있고 흡연, EBV라는 감염, 비타민 D 결핍증, 소화기 또는 청소년기 비만, 그리고 야간 근무, 햇볕을 잘 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잘 알려진 다발성경화증 위험 인자인데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비타민 D 결핍, 소화 비만, 야간 근무, 햇볕에서의 노출 감소는 국내에서 그 빈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데이터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매년 환자분들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환자분들이 매년 5% 이상씩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상 또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 환자분들을 저희가 출생연도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 태어난 연도와 그리고 질병을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 MRI에서 보이는 뇌 염증 개수를 이제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봤는데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경우 좀 적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태어나신 또는 최근에 진단받은 젊은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의 경우에 일부 환자에서는 질병 초기부터 수십 개 이상의 염증 개수가 좀 많은 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단 시에 뇌 MRI에서 염증의 개수는 장기적으로 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진단 시에 MRI에서 염증 개수가 많은 경우에 질병이 시간 지남에 따라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환자분들, 특히 최근에 태어나시고 최근에 진단받은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꼭 좋지만은 않은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집중적인 관찰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다발성경화증이 안 좋은 예후를 가진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는 것 이외에도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반에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진단 이후에 약제를 쓸 때까지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4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2010년도 이후에 최근의 환자분들은 1년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진단 이후 바로 약제를 시작을 하는 경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치료 패턴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마디로 이 질환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만성질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포스터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포스터인데요. 만성질환은 무엇인지를 정의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적정 관리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다발성 경화증이 어떻게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질환보다는 당뇨나 또는 고혈압처럼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저희가 보여드리면, 이제 질환을 진단받으신 이후에 이게 내 아이들한테 유전이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애들한테 유전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유전이 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1%도 되지 않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발성 경화증의 자가 면역성은 유전이자 환경 요인, 면역체계 조절 이상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생기는 건데, 자제분들께 이제 유전자의 절반 정도로 물려주신 건 맞지만 자녀분들과 환자분들이 공유하는 환경이 다르고, 또 이런 환경과 유전을 받아들이는 이제 자녀분들의 면역 체계가 환자분들의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전이 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경과를 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80 또는 90% 환자분들은 이런 경과를 보이십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생겼다, 거의 완치가 될 정도로 완화가 되고, 또 생겼다 거의 완치가 되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면 완치가 조금 덜 되고 후유증이 조금 쌓이는 그런 경과를 거쳐서 신경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이 이유는 질병 초기의 신경들은 재생 능력이 있어서 회복이 많이 되지만은 후기로 갈수록 신경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회복이 덜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에 재발과 완화를 반복되는 경과를 걷는데,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부 환자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평균 진단 이후에 15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2차 진행성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즉 재발이 없어 조금씩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2차 진행성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환자분들은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은 한 가지 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증상에 대한 판단, MRI, 뇌촉색 검사, 그리고 다른 질환의 유무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름에 맞게 다발성으로 여러 곳에 증상이 생기고 여러 번 생겨야 됩니다. 또 이런 여러 번 여러 곳에 생기는 증상들이 다른 질환, 특히 다발성 경화증과 매우 유사한 질환은 시신경 척수염이나 MRI가 조금 비슷할 수 있는 뇌졸중이나 종양 또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 등에 의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이 유발되지 않았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 증상, 즉 증상이 1회만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다발성으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 기준에 따라서 MRI 또는 뇌촉색 검사를 보조적인 기준으로 해서 1회의 증상만 있는 경우에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이제 느끼시는 증상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MRI를 찍었을 때 뇌 MRI에서 모양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서로 같은 시기에 생겼겠구나, 서로 다른 시기에 생겼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런 MRI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병변들이 있으면은 1회 이상의 영상학적 재발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고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이 보다 조기에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께 상담을 하다가 재발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증상이 재발인지 알아야지 이제 병원에 올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겠죠. 일반적인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증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가 있지만은 좀 빈도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 다리 또는 몸통의 감각이 이상하기도 하며 비교적 갑작스러운 시력 감소, 특히 이 시력 감소는 눈을 움직일 때 눈이 뻐근한 느낌이라든지 가벼운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 또는 대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복시, 안면마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발생하고 열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증상들이 또 24시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니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의심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데 뇌척수액 검사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난 다발성 경화증이 아닌가요? 다발성 경화증의 뇌척수액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신 이 밴드, T죠? 같은 올리고크로널 밴드입니다. 서양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에서 이 검사는 많게는 특히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한 경우에는 80에서 90% 환자분들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이게 좀 달라서 환자분들의 약 50% 또는 그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이 올리고크로널 밴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발성 경화증을 강하게 의심될 경우에 이 올리고크로널 밴드가 없더라도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최근 발병한 국내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에서 이 올리고크로널 밴드 양성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의 환자분들은 양성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치료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혹은 다발성 경화증 위험이 높은 초기 상태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 좀 지켜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가 늦어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경 회복이 좀 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1차, 특히 1차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의 안전성이 매우 좋아져서 가급적이면 진단이 100% 아주 확실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 같으면 가급적이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증상이 있었을 때 더 늦기 전에 약을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린 편입니다. 그럼 어떤 약제를 써야 될지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 이제 난치성이라고 하는데 치료제가 과연 있긴 한지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약제가 단 하나밖에 없었고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파란색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것, 밑에 주황색은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약제들인데 현재까지 FDA나 유럽에서 승인받은 약제의 개수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현재 국내에 사용 가능하고요. 그러면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 많은 약 중에서 어떤 약을 써야 될까? 다양한 약제 중에 특성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에피커시라는 효과가 클수록 부작용의 빈도 또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효과와 적은 부작용이 있는 걸 1차 약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고 효과면서 조금 더 좋고 부작용도 약간 많은 걸 2차, 그거보다 더 이제 효과도 더 좋고 부작용도 조금 많은 거를 이제 3차 약제로 나눴는데요.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질병 초기 환자분들은 1차 약제를 쓰시는 게 일반적이고 이후에 이제 1차 약제 잘 들으신 분들은 1차 약제를 유지하되 또는 약제의 효과가 부족날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로 빨리 옮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다발성경화증 약제들의 분류와 일반적인 부작용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1차 약제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인터페론 제제는 자기가 자기한테 놓는 피하 주사입니다. 아무래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사 부위 부작용, 반응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주사를 맞으실 경우에 좀 감기처럼 오한이 들거나 으실으실할 수도 있고, 두통, 우울증의 빈도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박순도 마찬가지로 1차 약제이며 피하 주사인데, 코박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기 유사 증상 또는 두통, 우울증들의 빈도가 비교적 적은 반면에 주사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바지오도 역시 1차 약제이고, 이거는 좀 더 복용이 편한 경구약인 반면에 간 기능 이상 탈모의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택피데라는 1차 약제, 경구약이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목통, 설사, 홍조들이 조금 자주 생기고 간 기능 이상 및 백혈구 감소증 또한 가능합니다. 피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와 유럽에서는 2차 약제, 미국에서는 1차 약제로 승인되어 있고 경구약이고 간편한 복용 방법이 장점이지만 특히 약을 처음 먹는 첫날에 종종 생기는 서맥, 심장 부작용, 백혈 부작용 등이 가능하고 이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백혈구 감소증은 비교적 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JC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좀 위험한 뇌염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티사구리는 그 효과가 너무나 잘 입증된 2차 또는 3차 약제이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주 한 번 정맥 주사를 맞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가능하지만 역시 제일 위험한 거는 JC 바이러스로 인한 뇌염이고 주사를 오래 맞으면 오래 맞을수록 이 뇌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약의 사용 여부, 또 사용하던 약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램트라다는 2차, 3차 약제로 1년에 몇 번만 주사를 맞으면은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약 효과가 유지되기도 하는 편리성이 있지만은 혈액 및 갑상선의 자가면역 질환이 비교적 흔하게 관찰이 되고 또 최근에 1년 사이에 이 약 쓰시고 난 다음에 뇌치로 인한 뇌혈관 손상, 혈관염 등의 보고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꼭 필요한 환자분들에게서만 조심을 해서 이 약을 투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티사브리는 다발성경화증에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티사브리 단점 중 하나가 이제 약을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뇌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티사브리 사용에 관련해서 좋은 뉴스도 있는데 2019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 티사브리를 쓰는 환자분들의 자료를 다 모아서 조사를 했을 경우 원래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티사브리를 좀 간격을 넓혀서 즉 2년 동안에 이제 1년에 10번 정도 스케줄로 간격을 살짝 넓혀서 쓰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뇌염의 위험성이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년에 10번 정도 쓰시는 환자분들의 숫자가 비교적 적었고 또 티사브리의 사용 간격을 늘렸을 경우에 위험성이 감소하지만 혹시 효과가 감소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숫자의 연구가 더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발성경화증이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은 질환이다 보니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약제들이 다발성경화증 약제들이 임신에 어느 정도 안전성인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미국 FDA는 임신 시 약제를 A, B, C, D, X 카테고리로 나눴고 A로 가면 갈수록 안전하고 X로 가면 갈수록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카테고리 B 같은 경우가 현재 임산부들께서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타이레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바지오는 임신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쓰시고 난 다음에 최소 2년 동안 임신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인터페론, 비타렉스,
텍피데라, 티사브리, 램테라다 같은 대부분의 약제는 카테고리 C로 분류가 돼서 임신 시 약을 꼭 끊어야, 임신 전에 약을 꼭 끊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많이 끊으시고, 비타렉스 같은 경우는 2달 전, 텍피데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티사브리 한 달, 램테라다는 임신 4개월 전에 보통 약을 끊으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에 임신 시에 가장 안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팍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을 투여하시면서 임신 준비를 하고 임신이 확인이 됐을 경우 약을 끊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 치료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이슈는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재발성으로 처음에 증상을 발현을 하시지만 일부 약 10%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진행하는 1차 진행성 경과를 보이시고 또 이 환자분들의 일부는 시간이 많이 경과한 이후 15년에서 20년 정도 경과하면 2차 진행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은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과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때 쓰는 약제들은 이 진행성 환자분들의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시포니모드란 약제가 2019년도 5월에 2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에 그리고 오크렐리푸스란 약제가 2017년도 3월 달에 1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 약제들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아직 이 약제만큼 명확한 증거는 분명히 없습니다만 일부의 연구들에서 국내에서 타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 중인 리투시맙, 이 리투시맙은 오클레부스와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작용 규정이 비교적 유사합니다. 이런 리투시맙 약제가 일부 연구에서 2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 및 51세 미만의 1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보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